올 초부터 헌법재판관들을 사찰했다. 그걸 국정원에서 누가 불었다며. 그 기사. 예. 국정원에서 그동안에 1월 달부터 헌법재판관들을 각각 사찰해 왔다라는 걸, 예. 그거를 그 SBS 단독 맞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국정원 직원이 불었어. 국정원 직원이 이거를 이제 그 양심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국정원에서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요거는 이제 탄핵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터트린 거죠. 사실 우리 사찰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예, 그 기사 한번 볼게요. 국정원 전 간부, 국정원이 헌재 불법 사찰했다. 전 간부. 그러면 현 직원이 아니란 얘기네? 예. 국정원 전 간부, 국정원이 헌재 불법 사찰했다. 야3당은 탄핵 심판에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했다. 청와대 마지막 무리수다라고 얘기했다는.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고 전직 국정원 간부가 폭로, 야3당이 즉각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SBS에 따르면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는 헌재를 전담해 사찰해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다. 그가 헌재 사찰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올해 초부터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다. A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 전직 간부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직원의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고 SBS는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야권은 발칵 뒤집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대통령의 사설 심부름센터가 되어 헌재를 사찰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헌법에 정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우병우의 지인인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한 일이라니 청와대가 국정원을 사주해 헌재의 탄핵 심판을 살핀 것이 분명하다고 즉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법과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국회 파괴 사건이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정보기관일 수 없다며 사찰을 직접 지시한 사람이 불법 편법의 달인 우병우 사단인 만큼 국정농단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단언.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박 대통령 선거 때는 댓글 부대로 선거에 개입하더니 이제 헌재를 사찰, 박근혜 경호부대 자처, 특히 국정원이 이번 헌재 사찰이 우병우의 친분이 있는 고위 간부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청와대는 물론 우병우 사전 교감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청와대가 헌재 탄핵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배우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자, 여기서 이 뉴스는 지금 이제 국정원 전직 간부가 어떤 그 국정원 직원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예. 이게 조금, SBS가 요즘에 저녁 뉴스를 열심히 만들긴 해요. 열심히 만드는 면은 보이는데, 그리고 요즘은 그 일베 디자이너, 일베 그래픽 안 나오죠? SBS가 이 탄핵 시기 들어서서 조금 나아진 듯한 분위기를 보이긴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그 모욕하는 그런 그래픽을 자꾸 써가지고 우리가 SBS 뉴스를 보지 말자 그랬었잖아. 근데 이제 이 탄핵식이 들었으면서 그 나름 내용 있는 뉴스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지금 SBS 단독이잖아. 단독인데 이 그 국정원 전직 간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좀 분명해야 된다. 어, 예, 예. 그 근거가 좀 분명하지 않으면, 예, 요거는 좀 또 이렇게 제2의 혼란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좀 지금 이 뉴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동원? 예, 아니, 그 강동원 얘기 들어가기 전에, 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북풍을 멈춰라이라는 방송을 한대요. 네, 그렇군요. 김정남 암살과 한국의 의도, 북풍을 멈춰. 이게 한 거예요, 어저께? 어저께 그 방송을 했다는 거야? 어, 예. 어, 그것이 알고 싶다. 무대 위 암살, 김정남 피살 사건, 죽음 자체보다 메시지를 봐야 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야말로 매와 같이 달려들어서 2초 만에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고 뛰어갔죠. 라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얘기했는데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벌어진 김정남 피살 사건 기획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두 용의자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아이샤와 베트남의 흐엉은 어떤 남성들에게 속아서 TV방송용 몰래카메라인 줄 알고 벌인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그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몸놀림과 범행 직후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모습은 이미 이들이 수차례 연습을 통해 암살을 기획한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을 북한이 기획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의 직원인 현관성이 사건의 중심이라고 분석했다. 암살 몇 달 전 북한 대사관 김정남 피살 특별 임무로 맡은 북한을 떠났고 용의자들의 사건을 기획했다는 것. 음. 북한이 김정남을 암살한 이유. 김정은의 성격 이상설. 김정남의 장자 계승으로 대한 김정은의 반감. 김정은의 망명정부 시도설 등이 언급. 어, 그 암살에 대해 죽음보다 죽음이 전하는 메시지를 봐야 된다라고 강조. 북한의 위험 요소에서 죽였다기보다 김정남을 죽이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주목해야 된다. 그 효과가 뭔데? 암살보다 테러라는 단어가 정확한 이유? 공개된 장소에서 죽음을 알려. 뭐 쓸데없는 뉴스 같은데 이거? 예. 예, 이 뉴스의 핵심이 뭐예요, 이게? 예. 뭐 하여튼 김정은이가 뭐 성격 이상자다 뭐 이런 얘기야? 북한 정권이 권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 사건,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한다. 주제 이거 한 줄이네. 북한 정권이 권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인데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된다. 한국 정치사에 언제나 등장했던 북풍 프레임을 비판했다. 북풍은 집권 여당이 유리하게 작용해왔다. 87년 12월 15일 칼기 폭파범 김현희의 국내 소환, YS 정부 말기 97년 정부가 특정 기업에 뇌물을 받았다는 추문 이후 신임을 잃고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황장엽 기획 망명, 총선 5일 전에 탈북민들 집단으로 귀순, 이런 국방부의 브리핑. 이 사람들 다 어디 간지 모르잖아. 그죠? 이 사람들 끝까지 안 나왔죠. 북풍이 효과가 있든 없든 선거 이전에는 북풍이 나오는 것이다. 이 북풍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선거의 과정을 왜곡시킨다. 북한 변수의 개입이 합리적인 토론이 생략됐고 이념적으로 흘러간다. 이 정부는 북한을 악마화하고 체제에 대한 안 좋은 전망을 늘어놓는다. 북한에 대한 태도가 이념적이고 도덕주의적 관점에 갇힌 경우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김정남 피살 이후에 일부 정치 세력은 조속한 사드 배치 주장.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돌발적인 사건 이후 감행할 만한 것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종북으로 모는 건 이제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수천 번 반복된 목소리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 예. 중요한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하여튼 그러니까 김정남과 북풍 그리고 사드 배치를 연결한다는, 예, 김정남과 사드 배치를 연결해서, 어, 이게 이제 북풍이다. 예,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암살이면, 예, 암살이면 몰래 죽이는 거야. 암살이란 단어를 쓰려면 몰래 죽여야 되는데, CCTV 보는 데서 죽였잖아? 근데 이번 사건이 여러 가지로 어설프잖아요. 거기다 무엇보다 북한 관련자들은 전부 다 튀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잡혀 있는 건 인도네시아 여자애 하나랑 베트남 여자애 둘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자기네들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무슨 저기 코미디 프로다 끝까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정철과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해서 리정철은 그냥 추방을 당한 거고, 그리고 리정철은 끊임없이 자기는 말레이시아에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쫓겨났다고 분노해하고 있고, 이게 그 암살 때문에 추방된 사람 치고는 자기는 말레이시아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쫓겨났다고 막 속상해하는, 아무래도 이상한 사건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옛날에 80년대에는 김현희 사건이 그게 그 뭐라 그러나 그때 미디어가 TV밖에 없었고 TV 뉴스로 막 그 보여지면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에 대한 우리는 맹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김현희 북풍이 통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교류가 되면서 실제로 이회창 선거 당시에 북한에다가 총 한번 쏴달라 이렇게 제안했던 총풍 사건, 그런 것도 밝혀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은 북풍이 안 먹히는 면이 강해요. 예. 이미 이제 무엇보다 이렇게 북풍이 안 먹히게 된 건 김대중 노무현 때 10년 동안 북한하고 교류를 해봤기 때문이야. 실제로 이 새누리당 지지자들부터 안 믿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은요,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때 이 북한 관광이 만들어져. 북한 관광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 금강산으로 관광을 사람들이 다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그 당시에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금강산 관광명을 더 많이 갔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금강산은 그 1년에, 그러니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름이 다르잖아. 무슨 뭐 개골산, 먼산 이래가지고 이름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등산 좋아하는 아줌마들이 그 한나라당 당원들이 더 많이 갔어. 1년에 4번씩 갔어요. 예, 금강산 관광을.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가서 이 금강산 관광 코스에 보면 그 북한의 그 종업원들이랑 같이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이런 그 관광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서 북한 사람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 그 북풍이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눈으로 안 보면, 눈으로 안 보면, 그러니까 사실 내가 미국에 가기 전에, 예,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에서 오라니까 내가 미국에 한 번도 안 갔을 때였는데 14년에 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은 CSI 뉴욕, CSI 마이애미, CSI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크리미널 마인드, 그 다음에 NCIS 시리즈, 그 다음에 그 NCIS LA, 뭐, 그 다음에 뭐, 클로저, 아니, 거기는 그냥 맨날 총 쏘고 사람이 죽고 하루라도 사람이 안 죽는 날이 없잖아.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미국에서 오라는데 내가, 안 갈라 했다니까. 아무래도 위험해서 못 가겠다고. 그리고 막 그 무슨 샌디에고에 있는 어떤 분이 저기 맨 처음에 초청장을 보낸 거야. 그래서 샌디에고가 어디지 찾아보니까 멕시코 바로 위야. 그래서 멕시코 뉴스를 찾아보니까 멕시코에서 목 잘린 시체 39 발견 막 이런 거야. 근데 그 나를 초청한 분이 샌디에고에서 며칠 놀다 가라는 거야. 근데 아이 필요 없다고 빨리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샌디에고가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노후를 보내고 싶은 휴양 도시래. 내가 그걸 알았나? 그러니까 안 본 상태에서는 안 본 상태에서는 이 미국에는 그 이제 총 쏘는 범인들만 있고 다 위험한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지난 가을에 뉴욕에서 또 초청장이 왔을 때, 그땐 내가 전혀 그런 두려움 없이 갔잖아. 내가 14년은 진짜 무서웠어. LA에서 모임을 하고 저녁 때 이렇게 나가는데 먼저 나가시라는 거야. 문 열고. 그때 마음속에 얼마나 쌓였는지. 나갔다가 밖에 어두워져 있는데 나갔다가 총 맞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제가요? 제가 문 열고 나가요. 네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빌딩 문에서 씨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문 열고 나갔다니까. 그만큼 내가 두려움이 있었어.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북한에 안 가봤지만 아마도 이제 북한에 갔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북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막 늑대고, 머리에 뿔 달리고, 막 이런 괴물들이 사는 줄 알았는데, 북한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조그맣고, 조그맣고, 나름대로 친절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그 막연한 적대감이 많이 사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북한이 안 통하는 거야. 북풍이 안 통하는 거야. 왜냐면 북한은 남자들이 다 키가 작잖아.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접대원들이 되게 못 먹어서 이제 좀 부실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북한에다가 막 진다는 겁을 주면 사실 쪽팔리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북풍이 안 먹히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데 지금 북풍을 팔고 사드를 팔아가지고 김정남 팔고 사드를 팔아서 북한에 대한 공포심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볼 때 노인들에게도 안 통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시청자들이 보내온 문자로 봤을 때는 경북 쪽에서 한 30% 정도가 그 북풍이 먹히는 것 같아. 전체 유권자의 경북에서 한 30% 정도는 먹히는 것 같고 나머지 70%는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경북에서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그 부산 같은 데도 뭐 거의 한 20%도 안 먹히는 것 같고 경남은 한 20%도 안 먹히는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솔직히 얘기해서 북풍에 관심이 어 나머지 지역은 북풍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새누리 지지하는 할아버지들만 돌아다니면서 빨갱이 빨갱이 얘기하는데 다들 그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분위기. 제가 제대로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 지금 이제 경북에서 한 30% 정도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산에서도 한 20% 정도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관심이 없어. 나머지 지역은 내가 볼 때는 북한보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김진태를 더 미워하고 김진태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 뭐 이런 분위기. 강원도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지금 강원도는 지금 평창 그 동계올림픽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야. 시름이 겨워. 그리고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최순실 사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강원도 민심도 되게 섬뜩해요. 그리고 이제 뭐 충청이나 호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심이 없고 그래서 김정남 뉴스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보질 않아. 공공기관에서 김정남 뉴스가 나와도 사람들 꺼버리거나 관심을 안 둬. 여러분 동네도 그래요? 내가 가는 데마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령 이제 어떤 관심 있는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 한두 명이라도 보거든. 뉴스 TV를. 근데 김정남 뉴스가 나오면 다 안 봐. 다 왔다 갔다 하고 딴 일 하고 그러지. 아무도 신경 써서 보지를 않아.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런 얘기를 팔고 있냐고. 예. 그러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동네도 그렇죠? 예. 아, 망치 부인님은 그런 걸 어떻게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그 보내오는 문자, 보내오는 문자를 가지고 통계를 내죠.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안 먹히는데 도리어 사드는 관심이 많아. 그죠? 근데 그 사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에 대한 여론은 내가 볼 때 지금 한 6.5 대 3.5? 사드가 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게 한 35%. 그 다음에 사드 반대가 65%. 그죠? 그러니까 이 35%는 이 사드도 받고 중국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나머지 65%는 사드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다. 이 경북 같은 경우에 사드에는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야.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드가 배치가 되면 거기가 중국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북에서는 사드 반대가 높아.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소위 이제 그 35%는 왜 35%냐면
미국도 잡아야 된다. 미국도 잡고 중국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 3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변 어때요? 여러분 주변도 한 60% 이상이 사드를 반대하는 것 같다라는 제 감이 맞나요? 우리가 네.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물론 우리 시청자들은 뭐 입장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투표? 예. 자,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어떤 식이냐면 이 사드 뉴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표정을 봐. 가령 이제 뭐 은행이라든가 은행이나 뭐 공항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 가서 무슨 기차역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식당 같은데 그 뉴스가 나올 때 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불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65%, 6명에서 7명이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리고 사드 반대 입장은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 근데 나머지 같이 밥 먹으면서 꿀 먹은 벙어리들이 한 3명, 4명에서 3명 사이더라. 예. 그쵸?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많이 해. 예. 그 중국을 욕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지금? 어. 지금 중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어. 중국하고 무역 반대했다고 황교안 욕한 사람이 65% 아니야? 그죠? 황교안 욕이 65%야. 왜 새로운 투표가 안 만들어지지? 아, 이거를 종료해야 되는구나. 음. 자, 첫 번째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찬성. 두 번째는 미국을 위한 사드로 그 대중국 무역의 피해가 크니 반대. 음. 크고 경제 피해 경제 도움 안 돼서 반대. 자, 이렇게 두 가지 제대로 알겠죠? 예. 투표 시 예. 투표 시작.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예. 자, 지금 10시 1분, 10시 3분에 종료할게요. 잠깐만. 아이의 스톱워치. 네. 2분에 딱 끝낼게요. 지금 이제 네. 지금 투표하기가 보이시죠? 예, 이거 저기 채팅창에다 쓰는 게 아니라 투표하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예, 투표하기를 누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보여주세요. SOS를 치고 중국에다가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 한국 수출 중국 의존 무려 25%, 내수도 중국 관광객 의존, 사드 보복에 직접 타격. 그쵸. 예. 자, 일단
자, 잠깐만요. 자, 지금 1분 10초 지나가고 있고요. 예. 투표하기 되고 있어요? 주일날 밤에 투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일요일 밤에 투표 처음이죠? 아닌가? 자, 한번 해봅시다. 35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1분 35초. 예, 이제 2분이 딱 되면, 예, 투표를 종료할 거예요. 6, 5, 4, 3, 2, 1, 땡. 예, 투표 마감. 네. 투표를 마감했습니다. 자, 과연, 근데 참여자가 별로 안 되네요. 네, 지금 한 4,000명 시청하고 있는데, 투표에 참여하신 분은 1,500명 정도가 참여하셨어요. 예. 자, 1,500분의, 여기는 뭐 압도적이네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찬성한다가 53표, 그 다음에 미국을 위한 사드로 대중국 무역의 피해가 크고 경제에 도움이 안 돼서 반대가 96.2%. 예. 그렇군요. 네. 자, 뭐,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들이야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상황이죠? 예. 또 여기서 53표를 들여다보고 싶은 어떤 강렬한 소망이 있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이 53표, 찬성도 있다니. 자, 우리 꾸준히, 예, 이 꾸준한 우리 53표, 네, 우리 그 국정원 직원들이 일요일 밤에도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참 안 됐어요. 네. 자, 이 지금 4,000명 중에, 예, 지금 현재 시청자 숫자가 4,000명 맞죠? 예, 4,000명 중에, 4,291명 중에 1,510명이 참여했으면, 그러면 이거는, 응답률이 몇 프로야? 한 30%인가? 우리 맨날 한 30% 정도 나오나? 응답률이? 예. 그래요. 그래서 한 30% 정도의 응답률인데,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96.2%가 사드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3.5%가 사드를 찬성했다. 아주 재밌는 결과죠? 네. 그래요. 냅두세요. 어쩌면 또 잘못 눌렀을 수도 있어. 예. 소수 의견이 공개돼야, 됐어요. 자, 그럼 우리 강동원 외증조부 얘기로 넘어갈까요? 예. 강동원 외증조부 이야기.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제냐면 2월 말이었어요. 그죠? 2월 말부터 강동원 그 증조부 얘기가 실실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내 기억엔 정확히 언제냐면 내가 박근혜 아버지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였다라고 언급했던 그 시점부터 실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강동원의 외증조부래. 외증조부는 뭐냐면 어머니의 할아버지야. 강동원의 엄마의 할아버지가 그 친일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게 언제였냐면 이번에 3월 1일 집회 앞두고, 예, 3월 1일 집회 전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박근혜를 일본군 장교의 딸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일본군 장교 딸이니까 탄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위안부 협상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황교안을 막 비난하고 이럴 때 이제 부산 쪽에서, 그리고 이제 부산에 소녀상을 옮기라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3월 1일 앞두고 부산에 소녀상을 옮기라고 황교안이가 이제 했다는 게 들통이 났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월 말에 그 박근혜 아버지가 일본군 장교였다. 일본군 장교였고,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저 따위로 협상을 해준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3월 1일 앞두고 우리가 이제 탄핵의 또 하나의 근거로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내걸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이 강동원의 왜 증조부 얘기가 막 나온 거야. 그게 이제 막 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청 젊은 애들한테 퍼진 거야. 그래서 인터넷으로 특히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퍼졌어. 그러면서 강동원이 좀 개념 있는 영화를 찍었다며, 얼마 전에. 응. 강동원이 무슨 개념 있는 영화를 찍었대. 그 개념 있는 영화에 나온 강동원이 영화와 달랐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는 보지 말자. 예, 마스터?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를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 주도했다는 거야. 예, 누구겠어. 딱 각이 나오지? 강동원이네 집안이 그런 집안인 거는 이미 나올 때부터 알려져 있던 일이야. 예. 강동원이가 부잣집 자식이다. 예, 그래서 강동원이가 굉장히 부유한 배경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금수저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강동원네 집안이 금수저인 거는 유명했어요. 그것도 경상도 쪽에서 금수저면 상당히 많이 그쪽이랑 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왜 증조부에 대해서 강동원이가 뭐 되게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었다. 근데 보니까 그 동화약품? 확실해요? 동화약품의 부채포표 동화약품 그쪽이라며. 예, 예. 동화약품 쪽에 기사로는 그렇게 나왔었던데. 근데 이제 그 동화약품이 일제시대 때부터 나왔고, 예. 일제시대 때부터인가 나왔고, 뭐, 독립운동 자금을 댄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여러분은 여러분의 왜 증조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내가 궁금한 거. 여러분은 여러분의 왜 증조부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외 증조부의 이름을 외우고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아니,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욕을 하려면, 가령 뭐, 외조부만 돼도 이렇게 알고 지낼 수 있어. 외할아버지 정도는 생존했을 때 만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증조부를 아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자기, 뭐라 그러나, 본인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사실 그분이 어려서부터 손버릇이 나쁘시고 도박을 좋아하시고 뭐 이런 과거를 막 얘기해 주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이 조상들의 부끄러운 면을 절대 강조하지 않잖아. 그죠? 잘 모르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일부러 도박을 좋아하시고 여색을 밝히고 뭐, 그랬던 과거를 막 알려주고 그러진 않잖아. 근데 이제 이 유전적인 문제들이 대를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지. 그죠? 근데 이 강동원의 이 외 증조부 문제가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진 건 제가 볼 때 이거는 박근혜 아버지에 대한 그 기사를 덮으려는 물타기라고 봐. 박근혜 아버지가 일본군 장교였다는 그거 아시죠? 박근혜 아버지가 박정희였잖아. 근데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라는 건 다 아시죠? 예. 그거 몰랐어요? 예. 몰랐던 분도 계시네. 예. 박정희 아버지가 이제 대구에서, 그러니까 뭐 구민가 태어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대구 사범학교에서 꼴찌를 했대. 간신히 졸업을 한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얘는 그 당시에 그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게 칼 차고 애들을 막 협박을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걸 하고 싶어서 했는데 별로 이제 칼을 쓸 일이 없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박정희가 일본군 육군사관학교에 자기를 받아달라 그랬더니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한 번 좌절한 박정희가 일본이 이제 중국의 북부 지방을 차지하고 거기 괴뢰 정부를 세워요. 그게 만주국이라는 나라야.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는 일본군이 이제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였어. 그리고 그 일본군 만주국에다가 박정희가 혈서를 써서 보내요. 훈도 박정희 이래갖고 이제 혈서를 보내서 견마지로로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뽑아달라. 견마지로가 뭐냐면 개처럼 말처럼 충성할 테니 자기를 좀 뽑아달라. 그래갖고 이 만주국에서
만주군이 이제 그 박정희를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편지를 보냈을 때는 한번 떨어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붙어가지고, 그 뭘 했냐면, 소위 이제 만주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독립군 토벌하는 부대, 만주 일대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부대에서 활약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박정희가 누구를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만 박정희가 그 독립군 토벌하는 부대에서 훈장을 탔다. 독립군을 토벌하는 짓을 해서 훈장을 탔다는 거는 역사적인 기록이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일본군 앞잡이도 아니고 일본군이었던 거지. 일본군 장교였고 독립군을 그 토벌하러 다녔던 일본군이었는데, 얘가 나중에 그 일본이 갑자기 망하니까, 이 박정희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야. 갑자기 망하니까 군복을 벗고서는 이제 남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로 돌아올 때 몰래 같이 덩달아서 들어와서 대구에 잠입해 있다가, 그 사촌형인가 작은 형인가가 야, 너 신분 세탁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공산당 당원이 되는 거야, 박정희가. 그래서 이제 남로당 당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 남로당에서 꽤 높은 그 직급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신분 세탁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얘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또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그 군대에 들어갔던 거 하여튼 뭐 그랬어. 그래서 얘 경험이 남로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로당에서 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 제주도 4.3 항쟁이 터지고, 4.3 항쟁 때 여수 순천 지역에 그 군인 경찰들이 내려가서 제주도를 완전히 토벌을 했단 말이야. 다 풍지박산을 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돌아온 군인 경찰들이, 진보적인 군인 경찰들이 그때 제주도에 3개의 선거구 중에 2개는 선거를 못했다. 제주도에 3개의 투표구가 있었는데, 그 하나만 투표가 가능했고 2개는 투표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 48년 50 단독 선거는 무효다, 이런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여수 순천 사건의 진실이야. 그러니까 진보적인 군인 경찰들이 그때 제주도에서 봤는데, 그때 막 제주도민들을 막 다 죽였고, 그리고 3군데 중에 2군데는 선거 자체를 못했다. 그러니까는 50 단독 선거는 무효다. 선거 무효 투쟁을 10월 달에 벌이는 거야. 그러자 그 여순 사건에 대해서 그 진압을 하면서 이 뒷배경에 공산당이 있다, 이승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산당을 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그때 박정희가 잡히는 거야. 여순 사건 때문에 공산당 일제 검거로 잡혀.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사형 선고를 받아. 남조선 노동당 당원 출신이었다는 것 때문에 당원이라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다른 당원들의 이름을 대고 지 혼자 살아나온 거야. 그게 박정희의, 그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게 이승만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순 사건이라고 불러요. 여순 사건. 그래서 여순 사건 때문에 그 남로당 당원들을 일제 검거할 때 박정희가 잡혀서 사형 선고 받았다가 백선엽이가 살려주고, 그때 남로당 당원 명단을 넘기고 목숨을 부지한 게 박정희야. 그래서 박정희가 그렇게 일본군이었다가 남로당 당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군인으로 이렇게 막 신분을 세탁하면서 성공을 위해 나아갔던 박정희가 민주정부의 4.19 혁명으로 이룩한 민주정부를 무너뜨리는 거잖아. 이거 몰랐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네. 처음 들으신 분이 한 분. 몇 분 되네. 이게 이제 평일날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 일요일날 방송에서는 또 처음 하니까 일요일만 들으시는 분은 또 모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백년 전쟁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백년 전쟁.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에 들어가시면 거기 백년 전쟁이라는 동영상이 떠 있어요. 첫 번째 게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게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그 박정희에 대한 부분, 예, 박정희 남로당 활동은 역사인데 법원 폄하로 자의적 판단. 예, 저게 무슨 얘기지? 그 박정희가 남로당 활동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법원에서 이걸 폄하라고 했어? 언제? 어. 그 저기 기록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기록에 남아 있는 건데 이거를 박정희에 대한 폄하라고 법원에서 인정했대? 음. 어. 박정희 남로당 활동은 역사인데 법원에서 폄하로 판단했다. 2014년에 선고가 났었구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다큐 100년 전쟁 징계 정당 판결에 반박. 찬양하는 내용을 안 넣었다고 문제 삼아. 지나친 엄숙주의. 이게 최종 판결이었어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자신들이 만든 역사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였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민족문제연구소가 징계를 받은 게 아니야. 이 사건은 뭐였냐면 내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이 사건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시민방송이라는 RTV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케이블 방송에 있던 TV인데 그래서 이 케이블 방송에서 시민들이 자체 제작한 내용들을 방송해주는 프로였어. 근데 여기에 100년 전쟁이 나간 거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를 했어. RTV를. RTV라는 요 시민방송을 징계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나쁜 내용만 있고 박정희의 긍정적인 부분은 없는 프로라서 이 RTV의 그 방송 내용이 편파적이다. 라고 이 법원에서 이 RTV를 징계를 한 거예요. 징계가 정당하다고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반론을 제기했던 사건. 예. 그러면서 이 사건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의 다큐가 지금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그죠? 예. 여전히 민족문제연구소에 가면 볼 수 있죠? 예. 2014년도 9월에 이제 이런 짓을 했다. 예.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무슨 폄하냐. 그런 짓거리를 말든가. 그래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 가서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걸 보면 박정희의 과거가 다 나온다. 예. 내가 볼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것들을 징계해야 돼. 저것들을 징계해야 돼. 좌우지간. 이 강동원의 외 증조부 문제는 내가 볼 때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의 그 친일 행적에 대해서 부각될까봐 3.1절을 앞두고 그 황교안의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그 다음에 박근혜의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황교안의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치우라는 명령 이것 때문에 박정희의 과거가 막 드러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강동원 외 증조부 문제로 물타기를 한 거야. 강동원으로 물타기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강동원의 외 증조부가 친일파일 수 있다고 봐. 예. 지금 부자들 중에 이 금수저들 대부분은 조상이 친일파야. 그래서 그걸로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강동원 외증조부 사건은 뭐라 그럴까 연예인 스캔들로 사실 그래요. 강동원 외증조부에 분노한 애들한테 왜 박근혜 아버지가 일본군인 거는 침묵하냐고 한번 물어봐. 강동원의 외증조부가 친일파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애들한테 너 박근혜 아버지가 일본군 장교였던 건 아니야? 그럼 한번 물어봐. 뭐라고 대답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진짜 물타기 한 새끼들이야. 그러면 강동원이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강동원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정치인이야? 강동원이는 일개 그냥 연예인일 뿐이야. 그죠? 일개 연예인일 뿐인데 그 연예인을 가지고 막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아니 강동원이가 왜 증조부를 선택해서 나올 수 있어? 하늘에서 딱 보고 우리 조상으로는 왜 증조부는 이 사람을 선택하고 왜 조부는 이 사람을 선택하고 그럴 수 있냐고.
나 보니까 외증조부가 친일파인데 어쩌라고. 그렇잖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강동원보다 더 황당한 건 박근혜야. 강동원이가 위안부 협상을 한 건 아니잖아. 그죠? 강동원이가 일본군 소녀상 옮기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근데 그 일본군 장교 딸인 박근혜와 황교안이가 그 위안부 협상을 굴욕적으로 하고 그나마 그 돈 100억 원도 삥땅 치고 있다며 지금 지들끼리 막 사무실 운영비 쓰고 있다며. 미친년놈들이. 근데 부산 소녀상 옮기라고 지시한 것도 황교안 박근혜 커플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분노는 박근혜 황교안으로 가야 되는데 엄한 연예인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 사실은 이게 언제나 정치적으로 지네들이 욕먹을 사건을 언제나 연예인한테 물타는 거. 이거 언제쯤 이 버릇을 안 할 거냐고. 이회창 아들들 그 몸무게 미달이라고 핑계대고 군대 안 간 거 터지니까 그 유승준 문제 터트려갖고 무마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지? 무슨 하여튼, 지네들에게, 무슨 자기네들 마약 사건 터지면, 예, 지네들 마약 사건 터지면 연예인 마약 사건 터트려갖고 물타기 하고, 늘 그런 식이야. 예, 그래서 이 강동원 외증조부의 친일파 사건은 친일을 했냐 안 했냐. 자,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저 외증조부 몰라요. 예. 무엇보다 저는 제 외조부의 이름도 몰라요. 예. 제가 제 외조부의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 딸이 자기의 외증조부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물어봤어야 됐는데,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 이름을 내가 몰라. 여러분도 다 그러지 않아요? 보통 친할아버지는 알아. 왜냐면 이게 족보 때문에 친할아버지는 우리도 기자 영자 쓰신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네 그 학렬이 강자 쓰셨다 뭐 이런 건 아는데 외가 쪽은 잘 몰라. 외삼촌들 이름도 우리는 모르고 자란 세대야. 우리 세대는 이제 성장하면서 솔직히 이모나 외삼촌이랑 거래를 많이 안 했어.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40대 후반이고 50대 초반으로 이제 가는 중이잖아. 우리 때만 해도 외가 쪽에서는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난 사진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몰라. 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알아도. 예, 근데 이제 진짜 이 강동원이의 외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가지고, 저는 외가 쪽에서는 족보를 못 봤어요. 예, 외가 쪽 족보는 몰라요. 우리가 딸만 셋이기 때문에, 딸만 셋이고, 우리 그 외가가 진주 빌란 때, 진주에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거기를 떠서, 이렇게 그 외할아버지가 떠돌아 다니셨대. 그러니까 이제 뭐 족보나 이런 거를 있어도 숨기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진주 밀란과 관계된 집안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잘 몰라. 근데 하여튼 우리 그 청년 학생들한테 그 강동원의 그 외증조부에 대한 비난보다, 더 가까이 그 아버지가 일본군 장교였던 박근혜를 먼저 비판해야 된다. 아마 지금 강동원의 아버지가, 아니, 강동원의 외증조부에 분노한 사람들은 아마 박근혜 아버지가 닭깎기 마사오라는 건 잘 모를걸? 그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강동원 얘기는 이걸로 끝이고, 그 다음 이제 망치 부인의 방송 계획. 예.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쩜 망치 부인이 갑자기 방송을 끝내야 될 수도 있어. 망치 부인의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을 진행하다가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방송을 그냥 팍 끝내야 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부터 1시간 뒤인가가, 선거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예. 선거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시사 내용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뭐 대선 후보 얘기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답변 하나만 나가도,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한마디만 해도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뉴스가 가능하냐.
근데 아무래도 이 중심 뉴스가 대선 뉴스가 되지 않겠어요? 예. 대선 뉴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시사 방송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일단, 그 이제 망치 부인이 시사 방송을 일단은 좀 멈춰가지고, 우리 그 시청자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저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도 공지 좀 잘해주세요. 예, 그 마지막 방송에다가, 망치 부인 이제 탄핵이 가결돼, 지금부터 공지를 좀 올려주세요. 탄핵이 가결되면 시사 방송은, 당분간 쉽니다. 요 부분을 그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사방송은 아무래도 좀 중단을 해서 그 한 열흘 정도 방송을 좀 쉬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15년 9월부터 16년을 지나 17년 3월까지 거의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멀쩡한 그 특급 전사의 강철 체력이 기절하는 일정을 제가 15년 9월부터 쭉 강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 김에 한 열흘 정도는 이제 시사 방송도 아무 방송도 안 하고 쉴게요. 예. 열흘은 쉬고 근데 이제 열흘 이상 쉬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망치 부인이 파트너 BJ이기 때문에 파트너 BJ는 그 15일 이상 방송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3월 달에 그 탄핵이 딱 가결되면 한 열흘 정도를 쫙 쉬고 그리고 난 다 좋은 제도다. 좋냐? 그래서 열흘 정도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19일이나 20일부터 19일이나 20일경부터 그 그냥 생방송 망치 부인의 그냥 수다방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수다방은 뭐가 될지 몰라. 그냥 그 뭐지 정치와 시사 이야기만 아니면 예 정치와 시사 이야기만 아니면 그리고 이제 대선과 무관한 뉴스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상황 봐서 그때 가서 상황 봐서 하고 그냥 생활수다 그냥 수다방 생활수다방 그래서 먹방도 하고 예 먹방도 하고 요리 방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행 방송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인생 수다방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인트로만 하는 예 인트로만 하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BJ 분들이 방송 같이 하자 그러면 합방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합방했을 때 무슨 대선 후보 얘기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협조 요청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시사 방송은 한 저기 대선 때까지는 중단을 하고 예 대선 때까지 중단하고 생활 방송으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다가 대선이 딱 끝나자마자 뽑힌 대통령 까기 방송으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망치 부인의 계획.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망치 부인의 계획이, 그래서 시사 방송만 듣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 시사 방송을, 하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그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든지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를 잡아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는 제가 한 2달 정도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야권이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는 또는 막상막하 분위기라면 내가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방송을 할 텐데 이번에는 그 야권이 막상막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선 끝나고 나면 새로운 대통령을 기쁘게 예, 까기 위해서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망치 부인이 이제 탄핵이 결정되면 한 열흘 정도 휴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메모에도 탄핵 결정되는 날부터 열흘 동안 쉬고 그동안에 시사 방송은 중단된다.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 시사 방송은 이제 안 한다. 그리고 열흘 뒤부터 생활 방송을 할 거다. 인트로만 그 생방송 한다라는 거를 선거 대선 때까지 예. 대선 때까지 인트로 방송만 한다라는 거. 예.
그런데 그럼 왜 그 방송을 아예 접지 그걸 하냐? 내가 파트너 BJ라서 방송을 안 하면 파트너 BJ를 잘려. 그래서 내가 한 열흘만 쉬고 돌아와서 망치 부인의 방송 시즌 11을 시작할 차례야. 망치 부인의 방송 시즌 11, 시즌 11. CSI가 시즌 13가 있었지? 망치 부인의 방송 시즌 11을 저기 때 시작할게 돌아와가지고. 네. 파트너 BJ가 뭐냐면 아프리카에 직원으로 계약을 하는 거야. 파트너 BJ는. 그래서 다른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나 다른 매체하고는 전혀 방송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인터넷 방송 매체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아프리카하고만 방송한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500명이 넘는 방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혜택을 받는 방이야. 응. 응. 그래서 한 스티커 혜택만도 한 100몇십만 원어치를 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 전속 BJ. 전속이야. 그래서 그때 막 유튜브로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유튜브로 못 가요. 난 전속이기 때문에. 전속 연예인이야. 자, 그래서 이제 파트너 BJ를 잘리지 않기 위해서 망치 부인이 열흘만 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나 이번 주 돌아오는 6, 7, 8, 9 방송합니다. 6, 7, 8, 9 방송하고요. 만약에 9일이 선고가 되면 9일날 선고 직전까지 방송할 거야. 만약에 이제 그 전날 방송, 만약 아침에 방송이 발표가 난다면 내가 이제 8일날 방송하고 8일날 방송한 걸 9일날 선고 직전에 아니지. 선고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이 모든 얘기는 탄핵이 인용되면 중단하는 거야. 탄핵이 인용되면 방송을 중단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더 열심히 방송하고 탄핵이 기각이 되면 내가 더 열심히 계속 방송하고 왜냐면 이제 대통령 선거 때까지 머니까 6개월 전부터만 방송을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선고 당일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인용되는 발표가 나온 순간 재방송도 중단된다. 같이 생방송을 보고 있을까? 탄핵 선고하는 날 생방송 같이 보다가 탄핵이 인용됐다 자막 뜨면 바로 그냥 방송을 접는 거야. 네. 알았죠? 네. 탄핵이 인용되면 방송을 접는 거야. 탄핵이 기각되면 뭐 광화문으로 또 가야 되겠죠? 제발 그러면 안 돼. 죽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라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드렸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월요일날 원래 쉬는 날이잖아요. 월요일날 원래 쉬는 날인데 내일 낮 3시? 내일 낮 3시쯤에 방송 시작할게요. 그래서 내일 2시는 좀 빠듯하고 내일 3시부터 한 2시간 정도 방송하고 그리고 화요일 7일 날은 2시부터 7, 8, 9는 2시부터 내일은 낮 3시. 내일은 낮 3시에 방송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고맙습니다. 자, 뭐 혹시 망치 부인한테 뭐 좀 서운하시거나 이런 거 없죠? 자, 과연 이번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지 네. 네 발로 이번 주에 탄핵이 인용되면 2달 동안은 장작 부인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 수다방 전화로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제가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제 인생 수다방은 이제 일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에 인생 수다방을 하거나
아니면 평일에 이제 뭐 수요일 저녁에 한다든가, 예, 그래서 뭐 한 9시 반부터 뭐 11시 반까지 예, 인생 수다방을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머지는 그냥 생활 수다방. 예. 그러다 또 모르지 어느 날 필 받아서 지난번처럼 그 뭐 저기 뭐야 그네 친구 박시소 이야기 뭐 이래가지고 창작 소설이 예, 막 나올 수도 있죠. 예. 인터넷 소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생활 방송의 주제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자 여러분, 우리 그 선한 능력으로 보면 믿음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기대한다고. 예, 망치 부인의 아이콘이 뭐야? 어떤 시련이 와도 그 포기하지 않는. 예. 어떤 시련이 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끝까지 들이대는 스타일이죠. 그게 이제 망치 부인의 캐릭터인데, 예, 뭐 선거법 때문에 막히면 뭐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내는 거죠. 예, 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 한 주간 긴장하고 이미 다 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월화수 기도 열심히 해야 우리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대오를 유지하고 서서 그분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는 과정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이 싸움의 끝을 봐야 된다. 일단 이거는 탄핵만 되면 그 뒤에 과제들은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붙들고 싸워가야 된다. 저는 그게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최성이든 누구든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 대통령과 저는 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같은 기준입니다. 예,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계속 비판하면서 감시를 해야 그가 권력의 달콤함에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 길을 열심히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네.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 예, 왜 올바른 권력을 세워내야 되는가? 왜 탄핵이 돼야 되는가? 어느 날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돌아오질 못했어요. 계속해서 방송에서 단원고 학생들 가만히 있으세요. 단원고 학생들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90도로 기울어진 배 안에서 네! 라고 외치면서 가만히 있었던 아이들이 손톱이 뭉개진 채로 시신이 돼서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1055일이 지나도록 그 사건의 배경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고 누가 잘못했는지 왜 그들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우리는 아직도 밝혀내질 못했어요. 무엇보다 아직도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 아이들과 그 차가운 뱃속에 남아있는 선생님들까지 우리가 모두 찾아낼 때까지 우리의 싸움을 멈출 수 없다. 대통령을 바꾸면 이 싸움이 끝날까요? 아니요. 저는 대통령 바꾸면 더 가열차게 싸울 거예요. 9명의 미수습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된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서로 타협하고 과거를 잊자?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가습기 첨가제의 이 책임자들 끝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게 김대중 노무현이라면 부관 참실해서라도 나는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 상식이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만들어서 다시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잃는 일이 없어야 된다.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아마도 저는 새로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또 무참히 깨지고 욕을 먹겠죠. 미친년 씨발년 소리를 듣겠죠. 그러나 그 욕을 먹는다고 해서 저의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울 때까지, 죽은 아이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낼 때까지 저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저의 증인이시고 저는 제 안에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 우리 방 시청자들이 이 거룩한 투쟁에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거지요? 고맙습니다. 예. 함께 가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네. 오늘 그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과 꿀잼을 눌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예, 4,957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업을 하셨어요. 업을 안 하고 도망간 수백 명은 오늘 밤 난처한 일을 겪을지어다. 예.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에 뿌려주시는 우리 허락받은 업로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오늘 후원 못 하셨다고, 예, 먼저 후원하신 분들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 그래서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히 방송했고요.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십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평안한 밤 되세요. 내일 3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영 후져가지고요. 예, 힘찬 방송 못해서 죄송하고, 내일, 예, 내일